우리는 지금부터 고야를 알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야를 알기 위해서는 스페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야 당시에 그 스페인의 문화, 역사, 종교, 정치적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야의 작품 세계,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주요 작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스페인은 가톨릭의 나라입니다. 일조량이 많고 춥고 덥고 건조한 기후죠.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제가 마드리드를 찾았을 때 거리의 온도계를 촬영했습니다. 48도였습니다. 아주 뜨겁죠. 스페인은 봉건 체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도 스페인은 봉건적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탈리아, 프랑스 출신의 왕들이 스페인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415년에서 711년, 한 300여 년 동안에 왕의 재임 기간은 평균 10년이었고요. 이들 중에 80%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이슬람이 지배를 했어요. 711년에서 1492년, 781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래서 유명한 이슬람의 그 문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람브라 궁전이죠. 1492년 이슬람이 물러가고 이제 대항해 시대에 접어드는데 이때 콜럼버스가 활약을 하죠. 세계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 후 프랑스가 또 침략합니다. 1808년. 이때 고야는 전쟁의 참화를 판화로 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에 의한 프랑스 침략을 다룬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폴레옹 침략 당시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페르난도 7세가 복귀한 이후에 그려졌기 때문에 고야가 페르난도 7세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는 앞서 얘기했듯이 카톨릭이었고 고야 당시에는 교회의 권력이 아주 강고했기 때문에 이단 신문소를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단 신문소는 1481년부터 1808년까지 수백 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때 34만 명이 형벌에 처해졌고 그 중에 3만 명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고야 당시의 스페인은 어땠을까요? 카를로스 3세와 4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3세는 계몽군주였어요. 종교를 개혁하고 그 예수회를 추방하고 교황권을 왕권 아래에 두었습니다. 카를로스 3세가 죽자 카를로스 4세가 즉위를 하게 되죠. 카를로스 4세의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4세가 죽자 페르난도 7세가 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마드리드를 1808년에 점령하면서 또 페르난도 7세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형 조세프가 호세 1세로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이 펼쳐지죠. 반도전쟁이라고 하는 독립전쟁 1808년부터 14년까지 이때 게릴라전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14년에 영국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군대가 개입하면서 페르난도 7세가 다시 복권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난도 7세는 굉장히 구습을 부활시키고 아주 독재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스페인 혁명을 거치면서 페르난도 7세가 다시 폐위가 됐는데 1823년에 다시 또 복귀를 합니다. 자, 이때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고 10년 동안 이 시기를 저주받은 1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망명을 했고요. 고야도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고야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46년에 출생을 했고요. 182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82년 동안 살았죠. 고야가 출생한 곳은 스페인 동북부의 아라곤 펜테토도스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어요. 척박한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금 기술자였습니다. 14살 때부터 호세 루산 화실에서 그림을 배웠어요. 1763년에서 66년 두 번
왕립 아카데미의 경연대회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낙방했습니다. 1770년 24세에 1년 동안 로마를 여행하게 되었어요. 이때 파르마 아카데미 경연대회에 또 출품했지만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화가들이 낙방을 하고 또 당대의 주류에서 밀려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1773년 결혼을 하는데요.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궁정화가 바예우의 여동생 호세파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남의 도움으로 출세의 발판을 다지게 되죠. 이 고야는 자식들을 계속해서 낳는데 계속해서 태어나자마자 자식들이 계속 죽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1774년에 이제 궁정에서 그 테피스트리 그 섬유공예죠. 밑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활약했어요. 자, 이런 그림들이었죠. 이 당시에는 당시의 생활 모습을 담은 밝은 느낌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어쨌든 1774년 이후에 고야는 50년 동안이나 궁정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1780년도에는 왕립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어요. 1789년에 43세 때 비로소 궁정 화가가 됩니다. 1789년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해죠. 그리고 1799년에 10년 뒤에 수석 궁정화가가 되죠. 이때 왕은 카를로스 4세였습니다. 이 그림이 카를로스 4세의 왕의 가족들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야는 1793년에 청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병을 앓게 돼요. 그런데 뭐 콜레라 때문이다, 매독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된 건 없고요. 어쨌든 이때 47세 때 청각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청각이 상실하면서 작품 세계가 극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로스 카프리초스, 변덕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판화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화 판화, 마드리드 근교에 작업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생활했는데 사람들이 그 작업실을 귀머거리 집이라고 했습니다. 청각을 상실한 고야가 말년에 작품 활동을 했던 곳이죠. 72세 때입니다. 1819년부터 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검은 그림 시리즈를 제작했고요. 수많은 괴물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괴물 그림은 괴물과 같은 봉건체제 권력, 또 사회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고발한 그림들이죠. 왕의 권력에 봉사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고야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작품들이죠. 고야는 괴물을 쫓아내기 위해서 괴물을 그린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에는 인간에 대한 좌절과 절망감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고야는 82세 사망하는데 1828년 4월 16일 망명지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고야가 바람둥이고 여성 편력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고야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고야가 더 특별히 바람둥이였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고야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출세하고 싶어서 권력자에 아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 곳곳에는 그 상류사회에 대한 고발과 냉철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야를 특별한 작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한 사람의 화가가 그 시대를 초월해서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야는 극적인 작품 세계의 변화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야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회화가 700점, 판화가 300여 점, 드로잉이 900여 점의 작품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귀족들의 초상화도 다수 남기고 있고요. 로코코 사실주의, 낭만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을 두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라크루아나 마네, 르누아르, 세잔, 반고흐, 로트렉 같은 후대 화가들이 고야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상징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야를 근대 미술의 선구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야의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야는 1797년부터 98년까지 80점의 동파나 연작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스 카프리초스, 변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만든 동파나입니다. 자, 이 작품은 모자람 없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를 뽑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아주 유명한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은 고야 자신이고요. 인간의 모순과 악덕을 표현한 작품들이죠. 그리고 환상과 현실이 겹쳐지면서 종교를 비판하고 당시에 그 성직자들을 조롱하고 비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의 그 모순을 고발하는 그런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카를로스 4세 그 왕과 가족들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아주 사실주의적인 표현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또는 왕비라고 해서 미화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왕의 모습도 매우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술 취한 듯한, 그리고 눈동자에 힘이 빠진 그런 무능한 모습의 표현들. 특이한 것은 중앙에 왕이 아니라 왕비 마리아 루이사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왕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권자는 왕비 마리아 루이사였던 것입니다. 이 왕비는 고도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왕비의 덕택으로 고도이는 2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실세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왕비 옆에 있는 이 공주와 왕자들도 실은 그 왕의 자녀들이 아니라 고도이의 씨앗입니다. 왕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합니다. 그 정도로 왕이 무능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라스 메니나스와 비교가 됩니다. 그림 그리는 그 화가가 화면에 같이 등장하고 있죠.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는 화가를 구경하고 있는 또한 왕실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왕비의 애인이었던 고도이가 주문한 작품인데요. 모델은 고도이의 애인인 것 같습니다. 이 고도이는 미술품 수집에도 굉장히 열성이 있었어요. 1808년에 나폴레옹이 그 마드리드를 점령하면서 실각하고 망명을 했는데 당시 이 작품은 이단 신문소에 고발이 되어서 외설 판정을 받게 돼요. 티치아노나 루벤스가 그린 누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작품입니다. 여성의 그 성기의 음모를 그대로 그리는가 하면은 시선이 관람자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어요. 옷을 벗은 마하와 더불어서 옷을 입은 마하, 이 그림이 프라도 미술관에 나란히 양쪽으로 전시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입은 옷은 당대의 스페인 여자들이 주로 입던 옷은 아니고요. 아주 독특한 이국적인 그런 패션이었고 이런 이국적인 패션을 당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금요일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륙의 현장을 그린 것입니다. 저 뒤편에 마리아가 보이지만 이렇게 긴 꽃가를 쓴 이 사람들은 바로 마녀로 정죄를 당해서 결국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괴물들의 축제와 같은 이런 장면을 그린 것이죠. 칼 가는 사람, 당시에 이런 서민들을 주제로 삼은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후대 리얼리즘 회화에 영향을 많이 주죠. 우리에게 익숙한 대장간 그림도 남기고 있습니다. 고야는 거인과 괴물도 자주 그렸는데요. 사람들의 밑에서 지금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고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있고 큰 거인이 지금 사람과 등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이 거인이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민중을 탄압하는 국가 권력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스페인을 침략한 프랑스에 대항하는 어떤 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전쟁의 판화 1810년에서 15년, 고야 나이 62세 정도에서 그려진 제작된 작품인데요. 프랑스 군인의 만행을 다룬 작품이죠. 사지가 절단되어서 나무에 걸려 있는데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군인의 만행만 그린 것이 아니라 스페인 게릴라들의 폭력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화 시리즈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그 전쟁 자체의 그 폭력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계급 갈등과 모순을 고발하고 성직자들을 고발하며 승자가 아닌 패자를 기록한 그런 작품들이죠. 보통 전쟁을 주제로 그리면 승자의 그 영웅적인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최악이다라고 하는 작품 제목인데 판화의 작품 제목을 쭉 보면은 자기 생각을 제목에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이 전쟁에 참하는 반체제적 성격 때문에 고야가 죽은 후 26년 후에 1863년에야 겨우 출판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1808년 5월 3일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반도전쟁, 즉 프랑스 혁명 확산을 위해서 나폴레옹이 정복전쟁을 일으키면서 마드리드를 점령하게 되죠. 이 작품은 1808년 5월 2일, 그러니까 5월 3일의 하루 전이죠. 나폴레옹이 이집트 군인들을 동원해서 마드리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전통적인 아카데미풍의 그 전쟁화와는 완전히 다른 영웅이 보이지 않는 전쟁화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면 뒤에 불이 꺼진 교회당이 보이고요.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은 프랑스 군인들입니다. 마치 살인 기계처럼 보이죠.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폭력을 폭로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쟁의 야만성을 폭로하는데 이날 43명이 이 언덕에서 학살됩니다. 특히 흰옷을 입은 이 인물이 주목이 되죠. 마치 그리스도처럼 손에 그 못자국이 보입니다. 뒤에 있지만은 원근법을 무시하고 크게 그리죠. 이 작품은 마네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마네는 황제 막시밀리안 황제를 처형하는 장면을 그리죠. 피카소도 한국전쟁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림을 남겼는데 고야의 이 그림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린 것입니다. 피카소 이 작품은 신천군의 양민 학살을 다뤘는데 이때 3만 5천여 명이 학살당했어요. 근데 이 양민 학살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금지된 작품이었는데 고야의 이 작품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됐어요. 이 그림은 고야의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1815년 작품이죠. 고야의 전우는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화상을 그릴 무렵에 또한 투 시리즈 판화를 제작했는데요. 34점입니다. 화면 구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왼쪽을 거의 비워놓고 오른쪽으로 모든 그 인물들을 또 주제들을 집중시켰어요. 이렇게 파격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서 많은 그 현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엄격한 규칙성을 내포하는 궁중미술에서 탈피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죽음이 올 때까지라고 하는 작품, 1820년에 그린 이 작품입니다. 눈이 빨갛게 그려지고 아직 옷은 귀부인의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아마도 당시의 왕비 루이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도 어떤 욕망의 흔적들이 얼굴과 몸에 나타나 있죠. 고야는 김어거리 집이라고 불리는 자기 작업실의 벽에 모두 14점의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일명 검은 그림 시리즈라고 불리우죠. 이 작품들은 나중에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옮겨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어서 원래 고야의 그림과 얼마나 다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 공포를 그린 그림들이죠. 비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반발, 인간 사회에 대한 절망적 인식이 이 그림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 감정을 강렬하게 표출한 그 표현주의적인 회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곤봉 결투하는 장면이고요. 이 작품은 고야 말년에 그린 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빈 공간을 이만큼 남겨놓고 이 개를 머리만 나오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뭔가 헤어르치는 모래폭풍 같기도 한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진 그 개 한 마리, 그것은 다름 아닌 고야 자신이었습니다. 이 개는 결국 비참하게 사라질 운명이겠죠. 일찍이 이런 화면 구성으로 이런 주제를 그림으로 그린 화가는 없었습니다. 고야가 죽기 직전 얼마 전에 그린 소묘입니다. 이 소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84세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야의 작품들은 대부분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고해상도로 소장 작품들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도 미술관은 큰 문이 3개가 있고 그 큰 문마다 각각의 대표하는 화가들이 이름이 그리고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야의 문, 벨라스케스의 문, 무릴로의 문, 유럽의 3대 미술관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여기는 3대 거장인 벨라스케스, 고야, 무릴로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고 티치아노와 루벤스의 명화들도 여기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프라도 미술관의 독특한 점은 침략해서 약탈해온 미술품이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순수하게 수집한 그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마음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긴 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